어쨌든 땅속의 탄소는 대략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유기물 안에 탄소를 가두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기물 안으로 탄소를 가두는 건데, 이게 뭐 밀입자 유기물도 있고 미네랄과 관계하는 유기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도시 농부학교 할 때 농사짓기 좋은 흙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흙이 좋은 흙이라고 그러죠? 네, 이쪽이죠. 이쪽이죠. 네. 왜 좋은 흙이죠?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흙이 검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흙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걸 한번 떠본 건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흙은 계속 유기물이 없어져 갖고 이렇게 밝은 흙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도하게 경험을 많이 한다거나 그 화학비를 쓴다거나 이러면 실제 탄소가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면 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유기물은 뭘까요? 유기물이 많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유기물은 뭘까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약간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탄소를 기본으로 한 화합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뼈대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유기물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기본은 탄소예요. 탄소를 뼈대로 해서 수소와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붙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양으로 보면 유기물 전체의 한 58%가 탄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은 사실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덩어리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썩고, 그죠? 썩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탄소를 땅에다 가둔다고 해갖고 계속 거기 남아있지가 않아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 그게 다시 공기 중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기물을 땅에다 넣었다고 해서 계속 그 땅속에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속에 가두고 농사도 잘 짓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지력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력이 좋은 땅에 세 가지 조건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건강한 1g 속에는 유익한 미생물 10억 마리 이상이 있다. 2억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3에서 5%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게 건강한 흙의 조건이에요.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아까 유기물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땅속에 가두는 것만으로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탄소의 순환과 관여하는 애들이 뭐냐면 이 미생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와 당연히 탄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오염물질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땅을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걸 약간 질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거름 주려고 질소도 주잖아요. 질소 거름을 줘야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있으면 미생물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는 탄소가 있어야지, 우리 왜 EM 배양할 때 설탕을 넣잖아요. 그게 이제 당류를 넣어갖고 탄소가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으려면 탄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질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옛날 자료들이긴 한데 1g의 토양 중에 1억 정도의 미생물만 있어도, 아까 근데 좋은 흙은 몇 마리 있어야 된다 그랬죠?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억 마리만 있어도 10R당 1톤 정도의 그 미생물 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물량. 미생물들 다 끌어다가 몸무게를 재보면 1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g에 1억 마리 정도만 있는 땅이면 10R면 어느 정도냐면
100제곱미터거든요. 아니야. 네, 1000제곱미터. 300평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 300평 안에 미생물을 다 끌어다가 몸무게를 재보면 1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 정도는. 네, 그러면 미생물도 유기물이잖아요. 미생물의 몸체도 그러면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미생물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고 또 사체가 되고 또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 안에서 생태계의 그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럼 사체들도 계속 생겨요. 미생물의 사체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1톤의 미생물들이 죽으면 이 몸체에 단백질량이 얼마큼 있느냐 이거를 퍼센트로 곱해서 그 단백질 중에 또 질소가 17%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의 땅에는 170kg의 질소 거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질소 거름 170kg를 주려면 요소 거름으로 한 17포대를 줘야 됩니다. 네. 요소 거름이 거의 50% 정도가 질소거든요. 네. 그 17포대를 줄 만큼 땅 속에 이미 질소질 거름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어서 유기체 안에 갓도 있다고 하는 거죠. 걔네들이 분해가 되면 또 질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그냥 유기물이 있다고 해갖고 유기물 자체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태계 안에서 탄소가 갇혀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유기물도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밖에 있는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공기 중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유기물들은 뭐 갈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약간 검은 안갈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의 분해와 그 미생물들의 뭐 이렇게 분비물과 또 토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의 형태가 약간 바뀐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왜 배춧잎을 집어 넣으면 배춧잎은 파란색이지만 일주일 후에 보면 어때요? 대부분 형체가 없어지긴 하지만 색깔도 많이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기물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를 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추는 사실 배추 이파리는 땅속에 집어넣으면 토양 유기물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식으로 남아있지 못해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오랫동안 부식으로 남아있을까요? 질긴 애들. 질기고 딱딱한 애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리그닌화 됐다고 하거든요. 목질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땅속에서 분해가 안 되고 남아있는 애들. 나무, 그렇죠. 나무 껍질이나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목질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추대도 목질화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안정된 부식으로 토양 속에서 장기간 남아있어서 이게 토양 유기물로 존재를 한다. 유기물 함량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분해가 되고 없어지고 또 분해가 된 것들을 공기 중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배춧잎이라고 표현한 유박 같은 애들은 우리가 유기물이긴 하지만 집어넣으면 금방 분해가 돼서 토양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을 적극적으로 더 땅속에 깊이 이렇게 포집을 하려면 오랫동안 부식으로 남아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함량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식도 두 가지가 있다. 영양 부식과 내부 부식. 내부 부식은 오랫동안 땅 속에 남아서 토양 유기물 함량, 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오랫동안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양 부식은 금방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영양분으로 사라지거나 작물이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버리니까요, 다. 네. 그래서 사실 탄소를 오랫동안 받으려면 안정되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부식이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 유기물은 부식화된다, 땅속에 들어가면. 근데 그 부식은 그냥 유기물만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로 되어 있는 복합체라고 얘기해요. 네. 리그닌 단백복합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그닌은 잔재물인 거고 미생물의 사체가 거기에 들러붙어 갖고 이렇게 영양분들, 단백질도 있으면서 부식으로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양 유기물은 물이 부식화되고 이걸 휴머스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리그닌 단백복합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유기물 함량이 3%다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톱밥이 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유기물이 토양 부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미생물과 같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생물이 유체가 700에서 1000kg 정도 생길 때 토양 유기물 5%가 유지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이 높아졌다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톱밥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미생물이 이만큼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토양 유기물 함량이 만약에 5% 정도 있다 그러면 몇 킬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거의 58%가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가두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토양 부식 안에 있는 유기물 안에 있는 탄소가 그런 형태로 유기물 탄소가 땅속에 존재한다. 실제 보면 뭐 이런 유기물들을 얘들이 이제 분해해갖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토양 부식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고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다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토양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토양 유기물이라고 봐야 돼요. 뿌리까지 합쳐서.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양 속의 탄소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기능하는가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땅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땅속으로 보내는 메커니즘이 약간 이런 겁니다. 뿌리로 이 물 액화탄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침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탄소가 뼈대를 이루고 있죠. 탄소가 뼈대를 이루고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 합성물인데 이걸 만들게 되면 얘들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일부는 자기 대사 활동을 하는데 씁니다. 또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영양원으로 우리도 먹잖아요. 먹어야지 힘이 나갖고 에너지 열량을 채워갖고 쓰잖아요. 식물도 자기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쓰는 양보다 광합성을 만들어진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몸집을 또 키우기도 하고요. 몸집을 키워갖고 이 탄수화물이 이 전체적으로 키를 크게 하고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한 20에서 40% 정도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20에서 40% 정도는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광합성이 실제 탄소를 토양 속으로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왜 내려보낼까요? 미생물 먹이를 주려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왜 식물은 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미생물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공급할까요? 열심히 일해갖고 광합성 만들어갖고 공생하는 거죠. 뭐냐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래야 자기 뿌리한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균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달라붙어서 얘들은 이 당류를 먹고 대신에 토양 속에 있는 여러 양분들을 얘들이 더 적극적으로 갖다가 줘요. 식물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공생하는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미생물에게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주는 거고 얘들은 따로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 탄소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탄소를 이렇게 분할한다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일부는 위에서 쓰고 일부는 땅에다가 줘갖고 이제 탄소를 분할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탄소 교환으로부터 식물이 요구되는 양분의 85에서 90% 정도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20에서 40%를 주는 대신에 내가 필요한 양분의 85에서 90% 정도의 양분을 이 미생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생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탄소가 이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기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생물들이 그걸 받아갖고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탄소를 많이 받으려면 땅의 구조도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 붙잡을 수 있는, 탄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많이 얘기 들어봤죠? 토양 시간에 떼알 구조라고 들어보셨죠? 떼알 구조, 호달 구조와 떼알 구조. 그래서 이것도 물성과 이 구조랑은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처음 본 사진인데 실제로 떼알 구조가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미생물의 분비물이 흙을 붙여줘갖고 끈끈하게 물질이 나와갖고 이걸 붙여줘갖고 흙알갱이가 이렇게 서로 붙어있다라고만 표현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떼알 구조 이게 약간 큰 잎다리라고 보면 이 중에 이만큼을 떼갖고 이렇게 보면 이거의 가운데는 뿌리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떼알 구조 안에. 그리고 균사들이 또 이 안에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이 흙알갱이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생물의 잔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유기물이죠. 이건 유기물이고 유기물과 점토 이런 데에 미생물의 사체라든가 이런 잔재물들이 여기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알 구조 하나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과 유기물과 미생물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고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더 확대하면서 보면 이 안에서 굉장히 우수한 미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게 유기물도 잡아주고 미생물의 사체도 잡아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 깨져 있으면 금방 잘 쓸려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요 떼알 구조 안에 있는 작은 공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을 흡수하고 있죠. 이런 공간이 없으면 물이 금방 잘 빠지거나 아니면 잘 흡수를 못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분 체류의 공급, 수분이 체류할 수 있는 공급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떼알 구조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유기물 함량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떼알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배웠죠. 떼알 구조를 파괴하면 탄소가 바깥으로 잘 나갈 수 있다. 그럼 떼알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